반갑습니다. 백이나 변호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씩의 영상을 꼭 업로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워낙에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를 또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사무실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의 송상현 광장 근처에 얼마 전에 이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인테리어 계약까지 얼마 전에 체결을 하게 돼서 한 내년 2월 정도에는 이전된 사무실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되는 사무실에 대한 영상은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차차 업로드 하도록 하고 오늘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 교수 A씨의 유족들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번호 2021-2555853호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대법원 전합 판례는 퇴직 후 공무원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직자나 사립대학 교수가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을 30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변경이라고 함은 종전에 퇴직연금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공제 후 상속 방식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인들에게 먼저 분배한 뒤에 유족연금을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 후 공제로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와 같이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안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사안을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기사로 전압 변경을 접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판례 전문을 찾아 읽으면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에 변경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일부 내용을 각색한 예시 사례로 판례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해가 필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예시사안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념은 일실 수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분으로서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퇴직연금입니다. 이 전합사건의 피해자는 사립대학교 교수셨고 교수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금은 현재 시점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현가 계산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개념은 유족연금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수가 사망하게 되면 사학연금공단은 재해보상, 손실전보로서의 성격과 함께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에게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변경하고 사실관계도 일부 각색한 예시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사례의 사실관계입니다. 1. 사립학교 교수 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D가 있었다. 2. 교수 A는 재직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3. 교수 A가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정년 시에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억 5천만 원이다. 4. A는 가해자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A의 상속인들인 B, CD는 퇴직금 상당 일실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하게 되고 가해자는 상속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그런데 사학연금공단은 배우자 B에게 직무상 유족연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때 B, CD가 가해자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라는 것이 전합 사례를 단순화시킨 형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종전 판례의 입장인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금 3억 5천만 원에서 유족연금 3억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3,500만 원으로 B, CD가 각각 민법에서 정한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 그러면 배우자 B가 1,500만 원, 자녀 CD가 각각 1,000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수령한 유족연금까지 합쳐서 생각해보면
배우자 B는 유족연금 3억 1,500만 원에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한 1,500만 원을 합쳐 3억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자녀 CD는 각각 1,000만 원씩을 수령하게 돼서 총액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퇴직금이 3억 5천만 원이니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이 논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똑똑하신 대법관님들께서 종전 판례의 입장이 공제 후 상속 방식이다 라고 정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경 판례에 따르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손해배상금 3억 5천만 원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하면 배우자 B는 1억 5천만 원, 자녀 CD는 각각 1억 원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가 상속한 손해배상 채권 1억 5천만 원에서 수령한 유족연금 3억 1,500만 원을 공제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B의 상속분은 0원으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B는 유족연금 3억 1,500만 원을 수령했고 C와 D는 가해자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수령하여 총액 기준으로 5억 1,5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전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비해 약 1억 6,500만 원가량 더 많은 보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망인이 돌아가시지 않고 받았을 퇴직금을 전보하는 것인데 유족연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주고 가해자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건 1억 6,500만 원의 중복 지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상속 후 공제 방식에 대해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직무상 유족연금이 수급권자가 상속하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해당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중첩 부분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급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전체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직무상 유족연금은 재해보상, 손실전보로서의 성격과 함께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을 곧바로 망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의 변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회보장 법률이 수급권자의 생활 보장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하여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종전 판례들은 유족연금과 일실손해를 동일시한 경향이 있었는데 유족연금은 유가족의 생활안정 목적이 있고 일실손해배상 채권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족연금으로 가해자 손해배상 채무를 갚아주는 게 오히려 사회보장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종전 판례가 바뀌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며 위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국가의 경제 수준이 발전해감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 또한 이에 발맞춰 높아질 수 있게 법원이 태도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고자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보았는데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 근처에서 러닝을 하면서 찍은 영상을 뒤에 붙이도록 하겠으니 감상하시면서 또 즐거운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